SNS의 기술과 함께 불법 촬영물 시장, 음란물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대용량 그림 파일이나 영상 파일들을 SNS상에서 공유하게 되자 결국에는 온 디지털 공간 전체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이제 국경을 초월하는 공간에서 이런 이제 영상물들이 거래되기에 이르렀다. 이게 결국은 N번방 사건입니다. 국내 경찰이 뭐 웹하드를 단속하고 막 이러기 시작하자 고정된 유저들이 탄생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성적 취향이죠. 일단은 관음증적인 성 도착은 뭐 상당히 가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한 것이니까 더군다나 내용이 굉장히 가학적인 내용도 많고 그리고는 지금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봤을 때 이들은 상당히 소아성애에다가 또는 가학적인 성 도착에다가 이런 이제 성적인 정말 비정상적인 욕망을 그야말로 해소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배설구처럼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헤비 유저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다크웹이라는 곳까지 비밀방을 설치를 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 아동 성폭력 동영상들도 사실은 서로 돈을 받고 주고받고 팔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N번방이 이렇게 해서 이제 탄생을 하기에 이릅니다. 결국에는 로그인을 하는 이 유저들은 사실은 N번방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런 유저로서 가입을 한 사람들보다는 그 전에 사실은 양진호 사건 때, 그 전에 소라나 사건 때부터 그야말로 상습적인 유저로서 지금 이런 종류의 영상물들을 소비했던 자들이 상당수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이고요. 아마도 경찰에서 이분들을 지금 추적을 해서 어느 정도는 윤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법률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돼서요. 과거에는 불법 촬영죄 그리고는 불법 유포죄만 처벌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21대 국회 되자마자 결국은 20대 국회 마지막에 이루지 못한 청원을 구현하자라는 취지에서 굉장히 많은 법률들이 개정이 됐는데 그중에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사실은 처벌하기에 이르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헤비 업로더들만 처벌을 했지 헤비 유저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길이 없었는데 아마도 두세 달 후에는 그 헤비 유저들까지 소지죄를 적용해가지고 엄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사실은 양진호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결국은 플랫폼을 처벌을 안 했었죠. 기술 개발자는 뭔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뭐 많은 논의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운영하는 자들을 처벌할 게 아니라 결국은 유저들의 잘못인데 이 좋은 서버를 이 첨단 기술을 잘못 나쁜 방향으로 사용한 이 유저들 사이에서 성폭행이 일어나면 그 성폭행을 한 가해자만 쫓아가서 찾아가지고 처벌하면 될 것을 왜 이 서버 자체에 대한 불법성을 운운하느냐 하는 것들이 최근까지의 추세인데 사실은 이 서버들이 책임이 자유로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서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이제 유저들을 중심으로 해서 헤비한 이런 트래픽이 발생하는지 그리고는 그 트래픽이 발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사실은 회사 차원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악을 하게 되면 그 상거래가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충분히 유저에게 경고를 날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고의 책임을 방기한 상태에서 만약에 아동 청소년이 트래픽을 타고 사고 팔려 나가서 결국 텔레그램까지 도달해서 아이를 대상으로 이런 헤비 유저들의 성착취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법적인 니즈를 해소해주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올렸던 이 이제 업체들은 책임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책임이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2018년도 여름에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실태 조사를 하라 이런 이제 주문을 받아서 실제로 여름방학 6월, 7월, 8월을 저희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앱을 전부 스마트폰에다가 깔아가지고 수백 개의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채팅을 목적으로 하는 랜덤한 이제 사용자들을 서로 만나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종류의 대화가 오고 가는지, 영업적인 이익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업자들이 결코 무고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플리케이션들도 랜덤하게 채팅이 일어나니까 미성년자들을 제한을 해야 되는, 사용을 제한해야 되는 필요가 틀림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엄정 절차를 거쳐서 확인을 해서 미성년자면 넣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민번호만 그냥 띡띡띡 클릭을 해서 집어넣으면 12살짜리 어린애라도 엄마의 주민번호로, 13살짜리 남자아이라도 형의 주민번호로 사실은 모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무지하게 많은 미성년자들이 결국은 채팅, 어른들과 모르는 미지의 세계와 대화를 한다는 미명 아래 이런 채팅을 마치 놀이처럼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이고요. 이미 이런 현상은 초등학교까지 아주 만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이상한 영상들 또는 문자들을 아이들은 이것을 놀이라고 여기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것들 쉽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남성의 성기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만 하면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요. 다운을 받지 않아도 요즘은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게 아주 개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시간으로 아이들끼리 킥킥거리면서 아 진짜 이 아저씨 이상하구나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놀이처럼 채팅을 통해 가지고 노출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2018년도 여름에 저희가 이제 결국은 연구 목적으로 빠지게 된 거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뒤져보니까 한 300개여 정도 되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미성년자와 어른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채팅창에다가 제가 12살 먹은 가출 청소년입니다, 오늘 잘 곳이 필요합니다 라고 많이 올리면 거기다가 수많은 아저씨들이 돈을 이제 얼마 호가를 불러가면서 이쁘게 생겼다 프로필이 뜨니까 뭐 이렇게 해서 유인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성매매 내지는 성폭행에 이르게 하려고 유인하는 것들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해봤고요. 너무나 끔찍한 영상들을 마구 보내십니다. 성기 사진은 기본이고요. 성관계 영상까지 무지하게 많은 자극들을 보내면서 성적인 자극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적인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유인하는, 상대방은 12살 먹은 어린애인 줄 알고서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죠. 정말 혈안이 돼서 경쟁을 하면서 모든 이제 아저씨들이 라인을 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인은 왜 깔아야 되냐, 이게 국내 회사가 아닙니다, 일본 회사고요. 뭐 꼭 라인 회사를 제가 헐뜯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동안 유행하는 이런 어떤 익스클루시브한 둘만의 대화가 가능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흥미로운 건 뭐냐, 1시간 동안 끔찍한 영상이나 사진들을 저희가 꾹꾹 참고 대화를 나누어 주었더니 애플리케이션 회사에서 상품권을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찌하여 무고하다고 그 업자들을 일종의 IT 신종 기업이라고 산업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 랜덤 채팅이라는 것 자체가 미성년자들을 결코 이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결국은 휴먼 트래피킹입니다. 영미법 국가는 이렇게 아동 청소년이 사고 팔리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온라인 그루밍 도 불법으로 입법을 해놨고요. 그리고는 휴먼 트래피킹 로 같은 게 있어서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사고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신매매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조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온라인에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온라인 휴먼 트래피킹을 어떻게든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매개 고리가 되는 업체들을 사실은 규율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텔레그램까지 자기가 알아서 비밀방을 찾아가는 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성착취를 당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 아이들을 유인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랜선을 타고 텔레그램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는 사실은 물 건너가는 일이다. 더군다나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들어간 그 외국에 있는 서버 텔레그램의 비밀방은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는 안 넣어줍니다, 유저들을.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불법 행위
행위에 참여해야 그래야 공범으로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은밀한 이제 성착취 행위까지 가담을 하도록 N번방에다가 넣어주는 것인데 그 비밀 채팅방인 박사방에 경찰이 어떻게든 입회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내내 그런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경찰은 결코 알기 어렵다. 온라인에서도 경찰이 이렇게 순찰을 돌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 비밀방에서 아이들이 계속 사고 팔리는 것을 과연 본청에서 알 수가 있겠느냐. 알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는 지금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입법적인 방법에 대해서 허용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까지 잠입수사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유는 뭐냐. 그게 바로 온라인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내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는데 의견이 합치됐기 때문이죠. 우리 집에 안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이런 조주빈 같은 사람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이 돼서 엄마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철없는 아이들이 안방 화장실에서 성착취 영상을 찍고 앉아있는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입법이 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꼭 교육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이고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것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카메라에 집착하지 않는 개정. 예컨대 카메라 의미가 없다. 소형 카메라 아무리 제재 받자다. 아이들이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자기 성착취물을 본인의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카메라로 자기가 자신의 끔찍한 성착취의 행위를 찍었다 하여 그것을 동일하고 취급할 수 있을 거냐?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 아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냐? 공범입니까? 이 아이들이 본인의 끔찍한 영상, 음란물을 직접 찍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동은 대상자로 이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럼 뭘로 취급하냐? 피해자로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가출 청소년이 만약에 성착취 영상을 찍었으면 지금까지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해자로, 성착취 피해자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분 대상자로부터 피해자로 이제 변경해 주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센세이셔널하다 이렇게 느꼈던 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동의해도 동의가 아닌 강간으로 취급하는 연령이라는 거죠.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언제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택도 없는 얘기다. 아동 청소년의 성적 결정권, 특히 청소년들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은 뭐 10대만 돼도 몸이 다 크기 때문에 그렇게 조숙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렇기 때문에 의제강간 연령 사실은 높일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번에 성착취 이제 범죄를 보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중학교 아이들 성착취 피해자들입니다. 중학교 아이들은 14세, 15세 피해자들이죠. 한 중학교 2학년짜리들이 자신의 성착취 영상을 이렇게까지 수십 개를 찍게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결국에는 위험에 대한 감지 능력이 어른들의 그것처럼 성장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델을 시켜줄게 또는 배우를 시켜줄게 하면 이 아이들은 그런 이제 모르는 아저씨들의 랜덤한 채팅에 정말 배우가 될 수 있겠거니 착각한다는 거예요. 몸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볼래? 배우가 되려면 그래도 알몸사진 한 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에 아이들이 넘어간 겁니다. 박사라는 자가 조주빈이 아이들의 영상들을 빼내가지고서는 아이들을 전부 개인적으로 유인을 해서 결국 성착취에 이르게 한 이런 이제 과정들을 보면은 도대체 이 중학교 여자애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피아제라는 발달 심리학자가 있어요. 아이들이 발달 단계마다 인지적인 발달이 질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는 건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년기가 돼야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좀 생기는데 세상의 모든 일을 어떻게 직접 다 경험을 해보고서야 알겠습니까? 예컨대 아저씨가 7만 원 줄게 우리 집에 올래? 라고 하거나 아니면 모델 시켜줄게 알몸 사진 찍어서 보낼래? 라고 하면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성폭행 피해나 인명피해까지 당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직접 피해를 경험해보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추론을 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 그것을 피아제는 만 15세에서 만 16세다. 이렇게 발견을 한 겁니다. 보시면 의제강간 연령이 독일도 만 15세고
프랑스도 스웨덴도 만 15세고 그리고는 영미권 국가는 만 16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 15세, 16세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과학적 근거, 피아제의 이론이나 또는 뭐 발달 심리학자가 한둘이 아니니까요. 그런 이제 이론들로부터 예컨대 아이들의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 부분 청소년기 정도는 돼야 이게 예스가 예스이구나 하는 것들을 사실 알게 됐고요. 강간이라는 것의 구성 요건으로도 외국의 경우에 특히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아이들이 자신의 카메라로 성착취물을 찍을 때 본인이 직접 찍었다 하여 그것을 컨센트라고 볼 수가 있었나요? 아니죠. 그것은 컨센트가 아닙니다. 협박이고 유인에 의해서 주민센터 직원까지 동원한 개인정보의 약탈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위협 때문에 본인의 영상물을 촬영한 거죠. 그 기준이 강간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without consent면 사실 범죄이죠. without consent인 성적인 접촉 또는 성적인 희롱 역시도 모두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 여부로 삼는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 동의를 입증하는 요건이 두 개 있답니다. 피해자의 구두 진술, 가해자의 구두 진술 이것밖에 없는 게 성범죄이다 보니까 각자의 이제 입장에 대한 진술들이 올라옵니다.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 올라오죠. 진술을 보고 뭘 찾아내느냐? 제일 중요하게 찾아내는 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피해자에게 있었느냐 하는 거고요. 예컨대 조주빈이 너 엄마 죽일 테니까 너 지금 당장 성착취 영상 찍어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NO!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그것은 동의에 의한 동영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표현이 불가했다. 또 자유로운 표현이 불가한 그런 요건들은 예컨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지위가 무지하게 큰 차이가 나면은 자유로운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합당합니다. 야밤에 밤늦은 시간에 담배 두 갑 가지고 와 라고 상사가 이야기했다면 거기다 대놓고 안 돼요 내일 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지만 그러지 않는 상황이다라면 사실은 자유롭고 자발적이지 않으므로 동의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사실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부터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본질을 상대방에게 꼭 인식을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담배 두가 가지고 와라고 했을 때 오늘 밤 함께 보내자라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만약에 알 수가 없었다면은 그것을 지레 짐작해서 알아야만 한다라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카톡으로라도 여러 가지 전화상의 얘기라도 오늘 밤 함께 지내자라는 이야기를 또는 그런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그런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했던 적이 있다고 피해자도 진술하고 가해자도 진술을 했으면은 사실은 이 진술만을 놓고도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얼마나 세세하게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은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사건들을 수없이 많이 보다 보면은 동의가 있는 사건과 동의가 없는 사건은 진술 속에서도 그 특징들이 굉장히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두 가지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과정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 협박하거나 유혹하고 속임수를 쓰거나 또는 뭐 우리나라는 요건 인정하죠. 육체적인 폭력 칼을 들이대거나 이러면 이제 협박은 인정해 주는 거고 그리고는 언어적인 협박도 이것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얘기고요. 두 가지는 꼭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술을 마셔서 만취한 여성 절대로 건드리시면 위험합니다. 그게 뭐냐 잠들거나 무의식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로 저항하지 못한다 하여 폭력이나 협박을 쓰지 않았다고 하여 성폭력이 안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이다. 더군다나 이제 상대방이 지적으로 판단 능력이 불가할 경우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스를 구해도 그게 예스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이런 부분을 세심히 따져라.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판단의 기준은
과거 뭐 몇십 년 동안 일정한 틀을 유지를 해 왔는데, 그런데 최근에 사회적 규범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지금 이제 오프라인에서 모든 것이 온라인 언택으로 이제 옮아가는 이제 시대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규범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에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불법이다라고 느낄 개연성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나의 자유권이 침해받은 행위만큼 불법이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개연성은 너무나 충분히 많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나도 제대로 표현을 못한 상태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뒤늦게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는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거수일투족, 사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 내가 지금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상대가 그 제안을 어떻게 글자 그대로 또는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은 염두에 두시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신체적인 조건에 대한 코멘트 무지하게 위험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이 젊은 친구들의 성적 규범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게, 그게 다름 아닌 성적인 뭐 인지적 감수성이다, 성인지 감수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감수성 있게 행동하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다. 감수성이 없는 전형적인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사이코패스이고요. 제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을 연구한 경험으로 보자면 이들은 그야말로 세상의 중심에 나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 같은 거는 정말 일말의 배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성범죄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평상시에 습관처럼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